올해 남은 기간 동안 투자의 시계는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 하나의 팩트다. 약한 고리들은 지금처럼 붉어질 수 있다. 그럼 미국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라고 봤을 때,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제 지표를 읽는 시간의 저자인 이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과연 앞으로 지금 같은 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세계 경제에 원래 사이클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네. 혹시 사이클로 볼 때는 현재 각 지표들로 볼 때 세계 경제가 어디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 사이클이라는 것은 무엇이 만드냐? 재고가 만들어요. 경기 변동론은 사실 재고 이론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재고의 사이클이 참 무의미해졌습니다. 소순환의 사이클의 전환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한번 보여드렸죠. 미국이 결국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글로벌 경제는 침체의 초입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하나씩 나오고 있죠. 팬데믹 이후에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좀 더 빨리 팬데믹의 영향권에 있었던 국가들은 오히려 경기 침체를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제, 즉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 압력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 봤을 때 오히려 초기에 좀 더 가까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래도 그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국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다들 흥분하세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 한국 수출에 대한 부스팅과 더불어서 한국의 수출 경기에 대한 개선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과거에 높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수정 경쟁력에서 유독 하향 조정하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공교롭게 중국은 3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서프라이즈 플러스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에 대한 수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 즉 중국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예전같이 한국의 수출 증가를 담보하는 항등식은 아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이 글로벌 경제의 큰 사이클의 흐름들을 좀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한데, 그럼 중국 경제요? 네. 중국 경제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1분기에 상당 부분 하이라이트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워낙 고전했기 때문에 없었던 게 생기는 것은 참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반등할 때 어떤 요인으로 반등할까가 좀 중요해 보여요. 중국이 소비로 반등하느냐, 투자로 반등하느냐, 아니면 수출로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의 영향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소비로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회복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소비로 회복하려면요, 중국 인민들이 구매력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중국 인민들의 자산은 대부분 또 부동산이에요. 여전히 중국 정부가 리오프닝 아니면 경기에 대한 부스팅업을 지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동산을 옥죄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 눈높이가 달리 중국을 바라볼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소비 중심의 중국의 반등이 폭발적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기대감은 중국의 좀 상반기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더 어두운 전망이라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가 또 중국도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또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경제인 것 같은데 미국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발 은행 위기가 일단은 수면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불안하다.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봐라 이런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과연 후폭풍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되면서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봉합은 됐다고 봅니다. 연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중에서 H41이라는 게 있어요. 연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유독 연준의 대출 증감이 발표됩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위험하면 단기로 연준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렸던 90일짜리 대출 창구 외에 요번에 BTFP라는 은행 간의 나름 장기죠. 1년이니까 1년짜리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3월 말과 4월 첫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증가하다가 그 증감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돈이 필요해서 중앙은행한테 담보
자산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이 행위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봉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뇌관이 잠재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실리콘밸리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5월 말에 미국 연준에서 정식적인 레포트가 발표되겠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결국 지난해 3월부터 있었던 통화 긴축의 가파른 모습, 더 속도, 더 나아가서 높은 수준, 이 두 가지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약한 고리들은 지금처럼 붉어질 수 있다. 그럼 미국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게 상업용 부동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고용시장 많이 구조적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죠? 즉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오피스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히 실리콘밸리가 지금 공신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처럼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높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해서 약한 고리일 수밖에 없다.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상업용 부동산에 돈을 댄 곳이 어디냐? 결국 2대 8로 미국의 중소은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연준이 발빠르게 봉합시켜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높은 금리 수준으로 상업용 부동산에서 약한 고리들이 하나 둘씩 문제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노출도가 가장 큰 미국의 중소은행은 다시 한번 이렇게 뱅크런 이슈가 불거질 개연성도 하반기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외신에 보면 미국 은행들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중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중국으로만 가겠어요. 네. 일단은 단기 자금으로 간다는 게 가장 크고요. 글쎄요, 물 건너 중국으로 간다는 자금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고요. 오히려 은행 안에서도 변동이 있습니다. 중소은행에서 대형은행, 대형은행 안에서는 갈 데 없는 스마트 머니들이 중간에 붕 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 결국 하반기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데요. 지금은 조심스럽게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힘든 국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자금이 빠져나가냐? 그만큼 불안 심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게 좀 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 원래 미국 경제가 이렇게 한번 크게 10년마다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네. 미국이 잘 나갔던 10년, 그다음에 신흥국으로 옮겼던 10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좀 더 큰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혹시 이번에 이제 미국의 여러 상황들이 신흥국의 기회다 이렇게 또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자, 미국의 위기가 신흥국들의 기회여야 한다면 글로벌리 큰 리세션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도 경험했었고 IT 버블 때도 경험했던 것처럼 미국이 적당한 침체는 오히려 반대급부로 또 다른 지역에, 특히 중국이겠죠? 또 다른 지역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은 큰 위기에서는 결국 기승전 안전자산인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것에 대한 질문은 과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첫 번째 나타나느냐, 두 번째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 기간과 폭을 갖고 나타나는 거냐에 대한 질문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프트한 경기 침체라면 신흥국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큰 경기 침체라면 오히려 투자에 대한 이 유인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어느 한쪽에 많은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투자의 시계는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 하나의 팩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아진다는 건 이 상승하는 그 장세가 보여주는 게 짧아질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투자를 할 때 1년과 10년과 100년을 보고 투자하는 마인드보다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따라서 한 달 아니 3개월짜리 되게 투자 시계 자체가 기간 자체가 좀 짧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또 특이한 움직임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 시장이 걸핏하면 이렇게 기사에 나와요. 네. 예전에는 이게 미국 국채는 무위험 자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종종 나오다 보니까 이거 미국 국채에 조금 예전하고 달라진 뭔가 생긴 건지 아니면 예전에도 그랬던 건가?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미국 국채가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을 삭혔던 2010년대 초입이 있죠.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가 지금하고 비슷한 변동성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채가 됐었죠. 자, 이번에는 그때랑 뭐가 달라졌느냐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중국에서 이건 초유의 사태인 것이죠. 이럴 걸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다분합니다. 페트로 달러가 처음으로 페트로 위안화가 결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미국의 영원한 우방국이 사우디가 거기에 동조했다는 거. 자, 우리가 뉴 콜드 워라 그러죠.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고 있고 그 패권이 위협받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지난해까지의 스토리였다면 올해는 그게 좀 더 전면적으로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달러 패권을 공교롭게 단단하게 했었던 게 석유, 즉 국제유가를 달러로 결제하는 그 맹목적인 시스템이었는데 그 부분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더구나 브릭스 회의에서는 이 제2의 통화에 대한 논의도 상당 부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또 아젠다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달러 패권이 혹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의 미국의 이 국채,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부채가 많은 미국의 상황에서 이 국채가 과연 믿을만한가에 대한 우려감이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달러 패권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미국 국채는 다 가비지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전보다는 미국 국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것은 사실이다 라는 생각을 보면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극심한 리세션이 왔을 때 침체기에는 결국은 다시 또 달러가 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여기? 정확해요. 왜냐하면 자, 그런 불안감을 안고도 결국 대안없는 위판, 이 대안없는 위판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궁극적으로 말고 지금 당장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여전히 대안없는 비판이라는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큰 위험이 온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러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을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도대체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약간 서방에 갖고 있는 지표랑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중국의 경제가 이제 리오프닝으로 좋아지는 게 좀 장기적인 건지 이것도 단기로 그치고 2분기에 막 리오프닝 기대 높아졌다가 3, 4분기에 끝나는 건지 요걸 혹시 본다면 무슨 지표를 앞으로 계속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중국 지표가 GDP도 띄엄띄엄 발표가 되고 있어서 참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죠. 하지만 제 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차이신 PMI 제조업 지수가 꽤 중요해 보입니다. 중국의 PMI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의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거. 이 PMI는 즉 중국의 제조업 경기 현황을 나타내는 서베이 지표인데요. 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PMI는 중국 내부 지역과 동부 해안 지역을 다 아우르는 PMI입니다. 그런데 차이신 PMI는요. 중국의 동부 해안 지역에 즉 글로벌 경기랑 워낙 연동되어 있는 부품단의 기업들이 많은 것이죠. 그 PMI는 중국 내부 경기보다는 글로벌 경기에 좀 더 연동될 개연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의 차이신 PMI 제조업 지수가 첫 번째 좀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은 50 이상이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인 것이죠. 두 번째는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국이 올해 소비 중심의 성장 회복을 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느냐의 바로미터가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일 수 있다라고 해서 중국의 내수 3종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산업 생산, 고정 투자, 소매 판매 증가율이 발표되는데 그때 유심히 보면 3월 달에 중국의 회복 속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지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황사입니다. 네. 황사? 네. 기후죠. 예. 결국 중국 공장이 돌아간다는 것은 여과 없이 공기에 대한 질, 즉 대기 오염에 대한 수치를 높이는 부분에서 중국의 이 황사가 한국에 얼마나 오느냐, 그 부분을 갖고 중국의 공장이 얼마나 돌아가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크로 지표 2개, 차이신 PMI 제조업 지수와 소매 판매 더 나가서 기후 관련된 황사 데이터를 좀 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과거에 이제 금리 올린 적 많았지만 그때마다 항상 먼저 망하는 나라는 대체로 이머징이라든가 좀 간당간당했던 나라들이라든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국 흔들려 갑자기 미국은 은행 먼저 망해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앞으로 올 연말에도 선진국이 더 힘들 거냐 뭐 아니면 중국이 더 힘들 거냐 아니면 지금 뭐 이머징 중에 누가 흔들리는 건 없는 거냐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 연말로 가면서 어디가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신흥국들이 휘둘렸던 이유는 부채에 대한 부담입니다. 즉 기축통화를 갖지 않고 있는 유럽 국가나 일본 국가는 준 기축통화를 갖고 있죠.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기축통화에 버금가는 통화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약간의 자유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흥국들은 결국 외화 자본이 내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창구가 외환 시장이거든요. 외환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 전부 다 달러 빚이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의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를 구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항상 이런 큰 달러 가치의 변동성에 아니면 금리 수준의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 기본적인 구조 안에서 현재 자생력이 있는 신흥국과 자생력이 없는 신흥국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생력은 내수 시장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신흥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금리 수준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연동될 거고 신흥국의 경제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의 형국에서 놓고 보면요. 조심스럽지만 금리가 피크아웃 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과거처럼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연준의 피버팅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한번 연준은 스탠스를 바꾸면 지금의 5% 기준금리 상단이 과거와 똑같은 행태라면 제로금리까지 가는 겁니다. 즉 금리를 한번 낮추면 끝까지 낮추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리 인하는 결국 위험선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과거처럼 제로금리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물론 가정은 미국의 소프트한 경기 침체지만 자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냐면 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인하와 인상이 반복될 수 있을 개연성도 높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금리가 지속될 개연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지없이 신흥국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신흥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승전 다시 한번 선진국이 신흥국보다는 좀 더 연말쯤에는 좋아질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신흥국 중에서 콕 집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관심이 많은 네. 왜냐면 우리가 수출을 거기다 많이 하고 그게 네. 다 주가랑 연관돼 있으니까 네. 중국은 네. 어떻게 보신지가 궁금해요. 네, 저는 중국의 올해 회복세가 작년에 비해서는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보이지만 올해 상반기에 그 회복 탄력은 상당 부분 소진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장 중에 가장 큰 변수는요. 중국의 부동산이에요. 만약 중국 정부가 완전히 스탠스를 바꿔서 부동산을 다시 한번 모든 규제를 풀고 부동산을 부스팅해서 중국 경제 회복세를 이끌 거다라고 본다면 올해 중국이 너무나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차후에는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죠. 지금의 부동산의 다시 한번 재부스팅이 훗날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을지언정 이 중국 부동산에 대한 스탠스가 바뀐다면 중국은 올해만 놓고 봤을 때 꽤 가파르게 회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현재 그런 스탠스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의 이 상승 회복 모멘텀이 더구나 주가는 실물 경제에 선행한다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상반기 아니면 3분기 초에 이 회복 탄력성이 대부분 소진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들을 좀 다뤄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 얘기를 좀 해본다면 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네. 항상 그렇듯이 미국이 원래 기침하면 우리 폐렴 걸린다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되게 힘들 수도 있어 이렇게 양쪽으로 요즘에 우리 경제가 이제 최근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한국의 경제는 침체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침체가 소프트하건 마일드하건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 회복 속도, 상승 속도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한 몇 년 동안 거론되었던 한국의 뇌관,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자, 이 뇌관을 갖고 과연 성장 회복도가 좋을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산업별로 좀 달리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자, 이 작금의 상황들, 미국의 경기 침체,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 이 모든 것들을 한국의 위치에서 뭘 주목해야 될까? 저는 미국의 안보 자산의 변화를 꼭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안보 자산이 바뀌었을 때는 큰 나비 효과가 있었고요. 더구나 미국의 안보 자산이 다른 국가의 생존 자산과 결부된다면 그거는 그 국가의 생존하고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안보 자산이 과거에는 석유였습니다. 셰일혁명이 펼쳐지기 전까지 석유였어요. 네. 자, 석유였다 보니까 전략 지역은 당연히 석유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중동 지역이었고요. 따라서 미국은 최고의 안보 지역 중에 하나가 중동이었죠. 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사우디의 최대한 중동에서의 우방국을 만들었고 내정 간섭을 상당 부분 하면서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네. 자, 좋은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있었던 거고, 안 좋았던 건 뭐죠? 저 지역이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네. 자, 동일한 현상에서 최근에 미국의 안보 자산이
반도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안보 자산의 정의는 미국의 국가 구군하고 결부되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자산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소유한다. 네. 두 번째,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경쟁국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 자, 반도체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지금 미국의 반도체, 이 반도체가 중요한 안보 자산으로 여기는 국가가 중국인 것이죠. 따라서 이 전략 지역은 결국 반도체 파운더리 체인을 갖고 있는 대만, 한국, 일본입니다. 거기에 미국과 겹쳐서 C4라는 얘기가 있죠. 네. 자, 여기에 한국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이죠. 네. 하지만 지금의 사우디가 미국의 안보 자산이 서구에서 반도체로 바뀌는 가운데 현재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어떻죠? 완전히 네. 좀 과거하고 달리 180도 피버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반도체 안보 자산의 제1 전략은 뭐냐? 결국 미국이 갖는 겁니다. 네. 과거 1970년대 후반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생산했던 인텔사를 갖고 있던 미국. 자, 이 미국이 물론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네. 기술도 바뀌었고 구조도 바뀌었고. 하지만 이 리쇼어링을 감안한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IRA를 감안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미국이 반도체를 갖고 싶다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회일 수 있지만 한국도 사우디와 다른 운명을 갈 수 있을까? 그 누가 100% 확신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반도체 산업이 도마에 오를 거는 명시상부 자명하고요. 하지만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대로 라이브하게 생각하더라면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한국도 괜찮을 거다라고 보기에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는 기회보다는 좀 더 불안한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시험대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빈센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종훈의 경제막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